여기는 이제 대청댐 수물지역, 여기 대청댐이 이제 생기면서 아무래도 수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문산관이 되겠는데, 문산관이 저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가볍게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뭐 크게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고 여기 가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하면서 문화의 역사도 조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산책 삼아 산책하듯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덕길 효자각서부터 있는데 쭉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문 시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많이 알려진 시인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청주의 근대 문학사 속에서는 신동문 시인이 우리 지역 문학의 비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문 선생님 27년생이신데 55년도에 이제 한국일보하고 동양일보 신춘문예 가작 당선하셨다가 56년도에 이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휴전선이라고 하는 시를 쓴 박봉우라고 하는 시인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풍선기라고 하는 연작시를 가지고 당선이 돼서 문단에 등단했는데 청주 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폐가 약해서 청주 내려와서 청주 도립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청주의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글을 배우자 이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평론가로 우리나라의 당대의 최고의 평론가였던 60년대 최고의 평론가였던 홍기삼 평론가가 나중에 이제 동국대 총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홍기삼 평론가라든가 김문수 소설가라든가 윤형민이라고 옛날에 그 KBS 꽃피는 팔도강산 뭐 이런 많은 드라마를 쓰신 윤형민 작가라든가 조장희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신동문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의 불꽃을 이렇게 태우고 시작해서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여기 있는 아신과 같이 다비데 군들 할 때 다비데는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칸에 고리앗대 아닌 거인의 고리앗대는 골리앗을 말하는 겁니다. 폐결핵 때문에 청주 의료원에 있다가 이제 4.19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니까 불온자로 지목이 돼서 체포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서울을 갔다가 현장에서 쓴 시로서 가장 현장감이 넘치는 현대시로는 이 아신과 같이 다비데 군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쓰고 뭐 많은 이제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56년도에 이제 풍선과 재산포복이라는 시집을 내고 그랬는데 이분의 이 시비가 여기에 하나 있고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발상공원이라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고 또 단양에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문 시인의 시비가 세 군데 있는데 제가 발간하고 있는 시전문 개간지 빙하도라에서 빙하도라를 2006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지금 13회째 신동문 문학제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시의 협조를 받아서 청주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인 시인에게 주는 신동문 문학상 상금 1,000만 원짜리 하고 신동문 청주문학상이라고 해서 5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그거를 4회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문 청소년 문학상이라고 해서 또 한 500만 원 들여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상금을 주고 있고 그런데 신동문 시인은 이렇게 뭐 박목월이나 서정주나 이런 사람처럼 잘 알려진 시인은 아니지만
아주 그 모더니즘적인 시를 쓴 이상 다음에 가장 모더니즘적인 시를 쓴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고 전국 그 방송통신대학 교재에도 신동문 특집이 있어서 이렇게 교재 국어 교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인인데 청주 사람들이 정작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청주에서 문인을 기려야 된다면 근대 문학을 새롭게 근대 문학의 불꽃을 점화시킨 신동문 시인이 기려야 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동문 문학제를 우리 빙하도라에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신동문 시인은 뭐 임 교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인,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뭐 대부분은 청주 시민들은 많이 이제 지금 알려지셨는데 그 신동문 시인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임승민 교수님이시죠. 여기에 시비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약간 시비가 있었어요. 이게 문화재단지인데 시비가 세워지는 게 적합하냐. 약간의 그리고 저 밑에도 보면 뭐 신경식 의원이라든가 뭐 또 다른 이 성격에 맞지 않는 여러 이제 이런 구조물들이 세워졌는데 되게 여기 좋은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막 들어서요. 근데 이제 신동문 시인은 워낙 여기 또 청주를 대표하는 또 청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큰 시인이지만 여기 또 물의 이 산덕리 출신이니까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승민 교수님을 비롯해서 청주의 문학인들이 지금 소원하는 것이 이제 신동문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스로 뭐 이동을 하죠. 여기 저 물이 도원리는 저쪽이구나. 저쪽에 넘어 작두산하고 그 넘어 여기 이 너머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왜 비석이 없느냐고 하는데 비석이 없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려입니다. 여기 보면 편액이 있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효자, 승사랑, 재용감, 공사, 서덕길, 지문이라고 되어 있죠. 숭정 기원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숭정 기원 후 몇 갑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지난주에 화양동 가서 숭정 연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나라가 멸망한 지 한참 몇백 년 후에까지도 숭정 연후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게 바로 보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왕 말씀을 드린 김에 이 정려라는 것이 이걸 이제 효자각이라고 보통 얘기는 합니다만은 통칭해서 정려거든요. 그래서 명정은 효자라든가 충신이라든가 연려라든가 이걸 명정한다고 하고, 그 명정한 각을 이제 정려라고 해요. 이렇지않은 마을 여자 이게. 그래서 마을을 사실 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자 마을이라든가 지금 경연 효자비 이따가 오창 가면은 곽훈 효자비를 볼 건데 경연 효자 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자 경연지리 이렇게 돼 있는데 효자 경연의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을 기르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있는데 이거는 비석이 없고 왕이 명정을 하면은 원래는 이 정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대문에 요 편액이라고 하는데 요 편액을 거는 겁니다. 요 편액을 거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이 대부분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게 되고 그랬을 때 마을 어귀에 세우는 것이 정려예요. 그래서 지금 정려만 남아있지 충청북도에는 이 명정한 그 편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충남 예산에 가면 추사 김정희 고택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거기는 대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정려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원형이죠. 그 집 대문에 이걸 달아야 되는 거예요. 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집이 이제 그 변형이 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마을 입구에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정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려에는 그러니까 효자 비라고도 하고 비석이 있는 거는 되게 여기 비석이 있죠. 효자 비가 있는 거고 비석이 있는 거는 저 편액이 없어요. 비석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석만 있는 건데 후대에 그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각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연의 효자비도 효자비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연의 효자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경연 효자 마을 비입니다. 마을을 기리는 거예요. 마을을 기리는 비인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려처럼 세웠어요. 그러니까 효자 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재 지정한 거는 그 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형대로 다 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효자의 그 편액이 이렇게 걸리고 집 형태의 각을 이렇게 세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노현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 가까운데 청남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 그 노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두루봉동굴이 유명하죠. 두루봉동굴 구석기우죠. 그 두루봉동굴 있는 데가 노현리입니다. 거기서 옮겨온 그 고택이 되겠는데 이 정도면 뭐 상당히 큰 집이죠. 뭐 아주 정말 옛날 사대부가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수물지역에 해당된 건 아니에요. 수물지역은 아닌데 옮겨온 거가 되겠고 저 앞에 지나온 초가집도 낭성 관정리에서 옮겨온 건데 역시 그것도 수물지역은 아니죠. 관정리 여기는 노현리 고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없어지는 집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보존한 거는 뭐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집 형태는 뭐 그냥 둘러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왜 여기에 가마가 있지 이렇게 놀라시는데 지금 몇 분이 여기 가마가 있네 이렇게 놀라셨는데 여기는 그 오송의 봉산리 여기 봉산리에서 사시는 분 계시죠? 봉산리에 박재환 옹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충청북도 도지정 옹기장이었습니다. 옹기장이었는데 옹기 가마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발 논리에 의해서 오송에 있는 결국 그 가마가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없어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참 이상해요. 옹기장이 지정된 것이지 옹기 가마가 지정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옹기 가마가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보존되죠. 이건 100% 보존이 되는 건데 옹기 가마가 지정된 게 아니라 그 옹기 가마에서 옹기를 굽는 노인의 그 기술, 옹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문화재로 지정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보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청원군이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재환 옹에게 여기 와서 옹기를 거라. 무료로 줄 테니까 집도 빌려줄 테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와서 한번 해보고서는 안 된다 해서 그냥 철수합니다. 전혀 여기서 옹기가 굴 수 없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경사도라든가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쓸모없는 게 되겠고 그분도 돌아가셨고 그냥 뭐 다 지금 후계자도 없어지고 그냥 지금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자, 들어오셨나요?
예, 우리가 예전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죠. 3년상을 치르는데 그것도 집에서 3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묘소 옆에 연막을 짓고 작은 움집을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기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소한의 먹거리 이렇게 음식 섭취하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3년 동안 정말 아주 그냥 원시인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심요살이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심요라는 게 모실 시자 묘, 심요 묘를 모신다. 그러니까 심요살이 3년 동안 합니다. 근데 실제 3년일까요? 아니면 햇수로는 2년일까요? 2년인 거예요. 2년.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그게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2년입니다. 2년. 2년도 뭐 사실 짧은 게 아니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도 이제 3년상을 치르면서 3년 동안 항상 그 삼배 도포를 그 상복을 입고 하루도 벗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여막은 강내면 연정리 한양조치에 관계된 것을 재현한 겁니다. 거기에 조병천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 심유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3년 심유사를 합니다. 근데 도로 건설로 인해서 이 묘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때 또 3년 심유사를 합니다. 묘소를 옮겼다고 해서 또 심유사를 해요. 그것을 본받은 그 아들 조육정 씨가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저하고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역시 3년 심유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도 많이 나고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인간극장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주 지역사회에서 많이 알려지시고 약간 기인처럼 이렇게 하시는 소 타고 다니시고 우리 저 조만희 선생 집안이인데 조금 기인처럼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마을 분들하고도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면 어쨌든 그분이 사시던 것을 이제 기려서 여기 여막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크지가 않죠. 여막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살아도 돼요.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집인데 이거는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 여막은 아주 그냥 거의 운막집입니다. 운막집에서 3년 동안 심유사를 했는데 요즘 뭐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거의 사대부가에서는 3년상은 뭐 기본적으로 다 치렀던 거고 심유사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묘수 옆에 연막은 짓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괴연을 만들고 계속 상식 올린다고 하죠. 아침 저녁으로 상식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문화유산 단지에서 제일 큰 뭐 양반 가옥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채, 사랑채 완전히 구분되고 담장으로까지 구분이 돼가지고 여기 하나 집입니다. 이게 안채하고 사랑채. 상당히 큰 집이죠. 이 정도면. 같은 집이구나. 네, 같은 집입니다. 그래서 안채, 사랑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뭐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죠. 네. 요게 편액이에요. 충신, 의성, 후인, 김선복, 지려라고 돼 있죠. 요게 원래는 문의면 등동리 정가울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어요. 의성 김씨 집안의 이제 선조 김선복이라고 하는 분의 충신각이 되는데 이 김선복이라고 하는 분은 임진왜란 때 중봉 조원 선생을 따라서 의병에 가담합니다. 의병에 가담해서 아마 22살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사실 돌아가셔요.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했기 때문에 충신각이 내려지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여지도서라든가 이런 기록에 보면
충신교회 김선복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그 마을 앞에 이 충신각을 이제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이걸 옮기라고 통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후손이 그 후손이 여기 한 분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 있는데 저분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그 사이입니다. 그분의 사이인데 저한테 박서방 이거 우리 선조 충신각을 옮기라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주 그냥 우리 큰 걱정이라고 하길래 그런가요? 제가 해결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을도 다 지금 다 떠나가고 또 그 땅 주인이 옮기라고 하고 옮길 땅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문화재단지로 옮깁시다 했더니 거기 옮겨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운군에 얘기했더니 뭐 기꺼이 그 기꺼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됩니다. 사실은 기꺼이 이제 여기 옮기고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 양반가 앞에다가 놓자. 그래서 여기에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임진왜란 때 청주성 탈환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김선복이라는 분이 이제 충신각인데 원리치는 우리면 등동리. 등동리 밑에 도원리 있고 도원리 고가가 좀 밑에 있었죠. 저 서덕길 효자각이 도원리에서 그 밑에가 이제 풍곡리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저 뭐죠? 도원리 그 밑에 마을이 아주 큰 마을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 작두산 뒤에요. 거기 두모리 그 일대입니다. 두모리가 아주 거기서 아주 중심 마을이죠. 굉장히 큰 마을인데 그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위쪽 마을이 이제 등동리 정가울이 되겠는데 거기에 있었던 효자각이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안 가졌으면 문화유산단지에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문산관이라고 쓰여 있죠. 이것을 통칭하는 것은 이제 객관 또는 객사라고 해요. 손님 객자 쓰고 사자는 집사자고 관자도 물론 집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머무는 집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보통 손님이 머무르겠어요? 이 정도 집에? 이거는 아주 특별한 손님. 중앙에 내려오신 분은 이제 중앙정부 쉽게 얘기하면 사신이라고 옛날에도 그 사신이라고 해서 뭐 외국에 가는 것만 사신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이제 사신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신이 머물던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문의를 오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문의를 거쳐서 저쪽에 경상도를 가고 뭐 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지나가면 여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머무르는 거죠. 지나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그 중요한 인물들의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그 옛날 지방에는 동원 뒤에 반드시 객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 100%입니다. 그래서 이 관아 건물 중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큰 건물이 뭐겠어요? 동원이 있죠. 청주 동원 보셨죠? 지난주에. 동원보다도 훨씬 큰 것이 객사입니다. 왜? 객사는 중앙관리가 머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중앙에 임금님의 권패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관리들은 요즘은 뭐 중앙관리라고 해도 대통령을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거의 매일 봤거든요. 중앙관리들은 고위직들은 뭐 판서
급 이상들은 참판 이상들은 항상 그 임금하고 이제 같이 접하게 되는데 지방에 있는 지방 관리들은 임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하루 매일은 아니지만 초하루하고 보름날 여기에서 와서 서울을 향해서 예를 취합니다. 절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걸 이제 전패라고 하는데 전패를 모셔놓고 전패에다가 예를 취했어요. 근데 이 전패는 제후국은 전패라고 했고 황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걸패라고 합니다. 걸패. 그래서 그 조선 말기에 우리가 고종 황제라고 이제 황제국이 됐죠. 황제국이 됐을 때는 걸패를 그때 모셨습니다. 그 얼마 안 되죠. 짧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전패를 모시다가 걸패를 모셨는데 이 전패하고 걸패 여기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전패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전패에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전자 딱 하나 썼어요. 글자 하나. 전. 집전자예요. 집전자. 대웅전 할 때, 근정전 할 때 전자. 큰 집 전자인데 이게 집전자인데 이제 보통 집은 아니고 큰 집이라고 하거든요. 큰 집 전자인데 큰 집 전자 딱 한 글자 썼어요. 전이라고 한자로 써서 거기다가 그 나무판에다가 새긴 거를 거다 놨죠. 그러니까 서울 그 근정전을 못 가잖아요. 왕이 이제 서울 그 근정전에 있다고 물론 뭐 이제 그 다른 궁 창경궁이라든가 뭐 다른 궁에도 오랫동안 있었지만 어쨌든 경복궁으로 치면 이제 근정전에 있게 되는데 근정전으로 왕을 아련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전자를 새긴 그 전패를 놓고 거기다가 거기서 이제 뭐 매일은 아니고 초하루하고 보름 이렇게 상망에 예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걸패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걸. 똑똑해요. 예, 전패에는 딱 한 글자예요. 그리고 걸패에는 궐. 궐은 대궐할 때 궐입니다. 궁궐할 때 궐. 그 궐자를 한 글자를 새긴 것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 경복궁 안에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있죠. 고궁박물관에는 거기에 그 전시가 돼 있습니다. 보셨던 것이.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건물 구조를 보면 높아요. 여기에 이제 그 전패를 모시는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붕을 높게 했고 또 손님이 오면 이제 머무는 집이 양쪽 뭐 잉랑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옆에 그 건물 붙어 있는 건물이 손님이 머무는 집이에요. 뭐 일반 손님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딸리는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는 누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각이. 청주로 이제 봅시다. 청주에 지금 CGV 영화관 자리에 객사가 있었던 거예요. 청주의 객사 이름은 뭐였을까요? 이 문산관은 문의의 별칭이 문산이에요. 연산이라고도 했고 또 백제 때는 일모산군이라고 했어요. 백제가.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문의인데 문의라고도 하고 문산이라고도 하고 여기 동네 이름이 문산이에요. 그 문의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청주의 별칭이 아니고 옛 지명이죠. 서원경이었으니까 청주 객사에는 서원관이라고 붙었어요. 서원관이라고 붙었었는데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헐리고 그 옆에 있었던 망선루도 헐리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민화루라고 하는 누정이 있었습니다. 옆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앙의 관리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묵고 또 가끔 이제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접대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 큰 누정입니다. 밀양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누정 영남루가 있죠. 삼척에 가면 죽서루가 있죠. 이게 다 객사에 딸린 누정입니다.
그러니까 망선루도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뭐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망선루도. 그 망선루도 서원관 청주 객사에 딸린 누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민화루라고 하는 누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겼는지 뭐 사진 한 장도 없고 없어졌습니다. 여기를 재현하면서 저 밑에 정자를 하나 세웠는데 이 정자를 세울 때 제가 뭐 수시로 여기 와서 자문을 했는데 그 명칭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저 정자를 져놓고 정자 명칭을 뭘로 할까 해서 옛날 민화루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민화루를 재현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정자 이름을 정자 루는 아니고 루는 굉장히 커야 루마루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루예요. 정은 그냥 작은 정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 이름을 민화정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에람디게도 제가 제안을 해서 거기에 현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이것도 보면 여기는 이제 정면 3칸, 측면 3칸이 되죠. 저쪽에 거는 이제 오른쪽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 건물이죠. 오른쪽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3칸 건물이고 그 안에는 이제 겨울에 왔을 때는 조금 추울 때는 온돌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돌방을 여기도 두고 이쪽에도 온돌방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추울 때는 여기 온돌방에서 머물렀던 거죠. 불 떼고 그렇게 했던 거고 문의현의 그 객사가 이 정도 크기면 청주목의 객사는 뭐 이거보다 더 컸다고 최소한 이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원관의 그 위용이 대단했을 텐데 뭐 그거는 사진 한 장도 남아 있지 않고 CGV 영화관을 지을 때 발굴 조사를 했더니 그 터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에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굴한 것을 그대로 땅에다 두고 모래로 덮고 그 위에 지금 CGV 영화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청주시가 좀 더 돈이 생기고 또 CGV 영화관이 언젠가는 좀 뭐 그 어떤 망하든지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 가치가 없었을 무렵에는 이제 그걸 좀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확보하면 그대로 지금 그 터는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 터에 같이 지면은 서원관이 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재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문상관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변형이 생깁니다. 일제강점 시작되기 전에 한 1908년도인가 이때 이제 문의초등학교가 생기면서 문의초등학교 교사로 쓰여요. 여기에 이제 벽을 이렇게 해붙이고 하면서 을사보호조약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국권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기에 이제 그 객사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의초등학교가 생기는데 문의초등학교의 그 교사를 뭐 질라니까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객사들이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의초등학교가 여기 그 충주댐 수물대에서 없어질 때까지 이게 교사로 쓰였어요. 이게 그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문의초등학교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때 이게 교사로 쓰였던 겁니다. 다 이게 창문을 해닫고 그래서 교장실이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그 전패를 모셨던 곳을 교장실로 쓰고 나머지는 그 교실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대청댐이 생기면서 문의향교 옆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가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문의문화재 단지를 조성하게 될 때 다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이제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충청북도 문화재로 당연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건물 규모라든가.
모가나무 아까 문화재단지에서 누가 모가 이렇게 들고 다니시던데 권 선생님이신가? 예. 모가 어물시장 망신은 누가 시켜요? 꼴뚜기. 예. 과일 좀 망신은 이제 모가가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모가가 굉장히 또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이게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꽃이 폈을 때 꽃이 엄청 이뻐요. 근데 꽃이 이쁜데 과일이 못생겨서 첫 번째 놀란다고 그래요. 근데 모가가 못생겼는데 또 향이 좋아서 또 놀래고,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고 완전히 이게 목질이거든요. 먹을 수가 없어서 또 놀래고, 그리고 한약재에서는 또 한약재로 많이 쓰이고 나무 목질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 가지 또 쓰여요. 그래서 또 4번째 놀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가는 한자로는 쓸 때는 나무 목자에 오이 과자를 써요. 그래서 목과라고 읽는데 한 의원에 가면 목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목과는 중국에 가도 목과가 있어요. 중국에도 이제 한자로 쓰니까 나무 목자에 오이 과자 쓴 목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모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에서 나무 목자 오이 과자 쓴 거는 중국 발음으로 이제 무과인데 무과. 나무 목 발음이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무가 되고 과는 똑같아요. 우리 발음하고 과인데 모과가 아니라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중국에서는 파파야를 한자로 이제 목과 무과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쓸 때는 목과라고 쓰지만 우리는 보통 그걸 읽을 때는 모과라고 읽어야 돼요. 모과라고 읽어서 여기 모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모과나무 중에서는, 근데 이건 천연기념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모과나무도 있어요.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어디에 있느냐면 의령에 곽재우 의병장 알죠? 곽재우 의병장 사당에 있는 나무가 모과나무가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 지정 기념물로 돼요. 그럼 도지정할 때는 기념물이 돼요. 국가지정은 천연기념물이 되고, 그래서 그 곽재우 사당에 있는 거는 경상남도 도지정 문화재가 돼 있고, 이거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딱 2개 있어요. 국가지정은 이거 하나, 도지정은 경상남도의 의령에 있는 곽재우 사당에 있는 모과나무. 그런데 이 모과나무는 처음부터 여기 그대로 있는 거고, 곽재우 사당에 있는 그 모과나무는 곽재우 사당을 조성하면서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겨온 거예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겨왔는데 그게 이제 워낙 크니까 그게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쳐보면, 모과나무를 쳐보면 경상남도 창원에 어느 개인 펜션에 있는 나무가 거기에 써 있어요. 청주에 있는 연재리 모과나무보다 우리 일정 높이에 우리 허리 높이의 둘레가 연재리 모과나무보다 더 굵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이거보다는 더 클지 모르지만 위에가 다 전지가 돼 있고 펜션을 지을 때 딴 데 있는 걸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요. 의령의 그 곽재우 사당에 있는 것도 옮겨왔지만 그래도 올해 또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경상남도 도지정 문화재가 됐는데, 이 연재리 모과나무는 처음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과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을 모가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이 모가울 이 마을에는 공식 마을 이름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예요. 근데 연제리 일대를 이제 모가울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가울에 사는 박씨, 저를 포함한 박씨들을 모가울 박씨라 이렇게 얘기를 옛날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주의 팔대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모가울 박씨, 수rum제 이씨, 수rum제 이씨는 수rum제 하시잖아. 내수 가는 쪽에 수rum제, 거기 한산이 씨, 대머리 알잖아. 방서동의 대머리 한씨, 청주 한씨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저쪽에 이제 미원에 가면 너덜이라고 있어요. 동네 이름은 수탄리인데 거기가 그 동네 이름이 너덜이야, 너덜. 너덜이 홍씨. 그다음에 저쪽에 내수 쪽에 가면 원통리 그쪽에 민마루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에 민씨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민마루 민씨, 그러니까 민민 이렇게 부른다고. 그다음에 저 대머리 한씨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한이라고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초계변 씨가 내수 역시 내수의 그 비중리 일대에 거기 초계변 씨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비중리에 거기 옛날에 지금은 비중리인데 옛날에 비홍이라고 했어요. 비홍의 변시다 해서 비홍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호 씨도 가산리 일대에 많이 살아요. 지금은 이제 신성 일대에 많이 사는데 옛날에 가산리, 그래서 가산리에 노시다 해서 가노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가나무는 모가울 박씨,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밀양 박씨의 상징적인 나무. 근데 다른 저 팔대성의 그 지명을 보면 그냥 동네 이름이죠. 동네 이름인데 여기도 동네 이름이긴 하지만 동네 이름이 모가울이 이제 이 나무하고 관련이 됐다는 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가나무가 뭐 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태어난 집은 여기에서 저쪽에 이렇게 자동차 무슨 뭐 주차장인가요? 저 태양광인가? 그거 해놓은 그 조금 더 지나서 거기쯤 됩니다. 거기쯤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연제리 마을이 한 100가구가 됐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집이 있었고 거의 뭐 대부분이 박씨였고요. 근데 뜻하지 않게 여기가 다 생명과학단지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향을 찾아오면 자기 집이 어딘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집이 저기쯤 되는구나, 여기쯤 되는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요 지표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천연기념물이 됐는데 요 지정되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1999년도에 저희 집안 어른이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동네에 있는 모가나무는 어떻게 문화재 지정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했죠. 그때는 이제 개발되기 전이에요. 여기가 개발되기 전이고 이렇게 개발될 건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숲길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충북대학교 김홍은 교수. 김홍은 교수가 이 나무 전문가예요. 충북대학교 이막과 교수신데 수필 잘 쓰셔가지고 뭐 아주 청주에서는 수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한번 가보자고 해서 여기를 와보시더니 이렇게 큰 모가나무가 있느냐고 해가지고 지정하자 이렇게 돼서 도지정 신청했더니 뭐 바로 그냥 신청하자마자 바로 됐어요. 뭐 누구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가 돼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붙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집들이 빽빽하게 둘러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 뜻하지 않게 이제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생기면서 우리가 다 실향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 남은 거예요. 요게 한 몇 년 차인데
이게 지정이 안 됐으면 이거 없어졌죠. 어딘가에 이것도 옮겨갔겠죠. 뭐 없애지는 않을 테고. 근데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보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도지적 문화재였기 때문에 요 그 보호구역이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평.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100평을 남겨놓고 다 개발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안 되겠죠, 이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그 당시는 LH를 한국토지개발공사라고 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에 이제 그 신모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한 여기 모가나무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개발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했더니 이거 잘 알다고, 담당자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랬더니 그 모가나무가 100평만 보존해 가지고 이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 한 필지를 공원으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개발하려면 공원이 한 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 부지하고 여기하고 좀 맞바꿔 가지고 여기를 좀 모가나무가 잘 보존되도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저하고 어떤 관계냐고 그래요. 모가나무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냐고. 그래서 모가나무하고 저하고 관계가 제 고향 마을이다. 고향 마을이고 우리 모가울박씨인데 우리를 모가울박씨라고 하는데 우리 박씨들의 상징적인 나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알아보겠다고 하니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요 1700평이 여기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원으로 남고, 뭐 당연히 지금 국가 땅이죠. 지금 현재는 국가 땅입니다. 그러나 이 모가나무가 우리 이제 박씨들 상징하는 나무기 때문에 우리들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박씨들 행사도 여기서 하고 순례 코스처럼 돼 있어요. 무슨 행사하면 여기 와서 유래 보고 우리 연재리 마을 유래도 추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200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지금은 국가유산청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연기념물로 승격시켜 놔버렸어. 그래서 도지적 문화재에서 천연기념물로 지금 승격이 돼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송에는 천연기념물이 2개가 있어요. 여기 이 연재리 모가나무하고 바로 이제 지금 다음에 공분리로 넘어갈 건데 거기에 공분리에 음나무가 있습니다. 그 음나무는 이제 엄나무를 음나무라고 해서 부르는데 그 엄나무, 저 엄나무 삼계탕 알잖아요. 그 삼계탕에 넣어먹는 그 엄나무인데 보통 삼계탕에 넣어먹는 이제 엄나무는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다시 쳐가지고 닭 삶을 때 넣는 건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잠시 이따 이제 볼 거니까 거기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건 오래전에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이것도 천연기념물이 되면서 이 오송이 아시다시피 여기 넓은 미호강 주변에 넓은 들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적이 없어요.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옥산도 그렇고, 옥산은 그래도 조금 산이 있죠. 그래서 사당 같은 게 좀 몇 개 있고 그런데 저 오창도 그렇게 유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송은 특히 더 없습니다. 특히 여기가 유적이 없는 지역인데 그래도 천연기념물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가 오송이 개발됐지만 여기가 조금 그래도 어떤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역사가 있는 이런 공간이 여기 하나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굉장히 큰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송에는 그래도 모가나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모가나무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알면,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알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원래 코스는 호수공원을 먼저 보려고 했어요. 호수공원에도 역시 역사가 있으니까 그 이제 흥덕제라고 하는 이제 재원이 있다가 나중에 돌다리 방죽이 된 건데 그 역사 있다 말씀드리고 거길 보고 여기 오고 엄나무를 보러 가려고 했던 건데 순서를 바꿔서 여기 우리 정친 어른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여기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음나무 보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지는 못하고
보면서 또 이 망향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망향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얘는 모가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보면 약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그 약정도 요즘 만든 팔각정이지만 저것도 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혹시 놀러 와서는 팔각정 요새 뭐 궁궐에 저런 거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정이라고 하는데 또 유래가 있습니다. 저 지금 LG화학에 보면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조금 있다가 볼 겁니다. 그 소나무가 약정지 소나무라고 해서 뭐 약정이 있었던 약정지니까 약정이 있었던 터란 얘기죠. 거기에 또 소나무가 있어서 약정지 소나무라고 하는데 그 약정이 우암 송시열 선생 계실 때 우암 송시열 선생하고 우리 선조 들하고 이렇게 밀접한 교유가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도 하고 교유가 깊었어요. 그때 이제 이 일대에 정자를 하나 짓고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향약을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약정입니다. 정자 이름도 아주 특이하죠. 약정이에요. 저 약정은 약자는 무슨 약자냐면 향약할 때의 약자입니다. 향약할 때 약정이에요. 향약을 실천하는 정자예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남국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또 있다가 저쪽에 이제 셋대백이라고 하는 언덕배기에 돌다리 마을이 있는데 거기 셋대백이 언덕에 낙건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세워져요. 그 역사를 쭉 잇고 있는데 오래전에 이미 없어졌지만 여기에 팔각정을 만들었을 때 우리 정치인에서는 이걸 좀 약정의 정신을 계승하자 해서 저 편액을 저게 국가도로로 파서 세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정치인에서 그냥 갖다 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약정이 돼버린 거죠. 이런 유래가 있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저기 모가공원이라고 이제 공원 이름이 정해졌고 마을 유래비 저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석이 오래된 비석이 하나 있죠. 문도공 강수 박선생 휘훈유허라고 써 있어요. 신앙서원에 배양된 문도공 박훈 선생이라고 계셔요. 신앙서원 설명할 때 아마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분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마을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여기 입향조고 저분이 여기 입향조고 우리는 다 그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가을박 씨는 저분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기묘사화 때 저 귀양살이를 하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원래는 여 고향은 아닌데 어머니의 고향이 요 옥산면에 있어요. 환일이.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와서 여기 와서 터를 잡게 된 것이 우리 이 밀양박 씨들이 여기에서 터전을 잡게 된 것이 저분에 의해서다. 정확한 연대도 나와요. 저분이 여기에 내려오신 게 1533년입니다. 1533년. 한 8년 후에는 우리 500년 기념식을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8년 후, 7년 후면 500년이 됩니다. 500년 여기 낙장 아마 큰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7년 사시다가 1540년에 그분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제 얼마 후에 청주에 신앙서원을 쳐서 그분을 배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분의 여러 가지 후광을 사실 잊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면 너무 집안 자랑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모가나무는 예. 뭐 중손자나 뭐 고손자 예, 그렇죠. 이게 자목입니다. 예, 이게 이제 모가나무 나무는 뭐 어쨌든 나무든 사람이든 뭐 다른 동물이든 다 거기도 있고 어쨌든 수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계목으로 여기 하나 세우는 거고요. 저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건 후계목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 좀 도끼가 좀 빠지겠죠? 여기가 그 공봉리 음나무입니다. 음나무. 근데 여기서는 음나무라고 하는데 보통 음나무라고는 안 해요. 공식 명칭은 엄나무예요. 근데 여기 천연기념물 명칭에도 음나무라고 한 것은 여기서 음나무라고 부르고 있고 음의 의미가 조금 있어요. 이 엄나무로 이 팔각형으로 옛날에 놀이개를 아이들 이게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 잡기를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팔각형으로다가 놀이개를 만들어서 여기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잡기가 안 들어오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죠. 무병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적처럼 그걸 만들어줬는데 그걸 음이라고 했답니다. 그걸 만드는 나무도 그래서 음나무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문화재 명칭도 그렇게 된 거고요. 수령이 한 700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모과나무도 아까 그것도 한 6, 70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봐요. 세조 때부터 그 기록에 나오니까 뭐 그걸로 치면은 뭐 그것도 한 700년 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세조 때부터 기록에 나오면 기록은 안 나오지만 저기 그때 인물하고 관련된 전설이 나와요. 그 모과나무가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건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여기가 공문인데 마을에서 옛날에 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사도 지내고 당연히 그 어떤 동제를 지내는 어떤 신목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맥이 끊기고 지금은 뭐 제사도 지내지 않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뭐 와서 뭐 고사를 치른다든가 그런 거는 뭐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는 뭐 오래된 나무에 가면 되게 또 예를 취하고 하잖아요. 뭐 이거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엄나무가 이 정도 큰 거는 아까 모과나무는 뭐 지방 문화재로 경상남도 의령에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 큰 엄나무는 뭐 아마 전국에 단연 없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엄나무는 뭐 엄나무 삼계탕 해 먹을 때 아시겠지만 가시가 많죠. 그러니까 어린 나무는 가시가 있지만 이 정도 큰 나무는 가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가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건데 뭐 이 정도 크니까 가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어떤 옛날에는 친환경 대책이 됐지만 지금은 그게 맥이 끊겼고 그렇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어떤 마을 동산이 됩니다. 여기가 공문인데 여기가 또 마침 의령남시 집성초죠. 여기는 아까 모과나무가 의령에 또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의령입니다. 경상남도 의령. 그래서 이건 아주 오래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어요. 이게 천연기념물 지정된 게 굉장히 빠릅니다. 70년대인가 그렇게 상당히 일찍 됐고 저 아까 모과나무는 2000년 정확하게 서기 2000년에 됐으니까 상당히 늦게 지방문화재에서 승격된 거고 이거는 지방문화재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런 나무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수령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영이 좋아가지고 뭐 용이 꿈틀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멋있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 나무 이쪽까지 부러진 걸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얼마 전 며칠 전까지 있었어요. 네, 그냥 그냥 늙어서 노화돼서. 너무 세찬데요. 자, 요게 굉장히 오래된 나무였고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원래는 가지가 3개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가 또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고 가지 2개가 있었을 상태에서 여기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생기면서 저거를 어느 공원으로 옮기겠다라고 청원군에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소나무가 워낙 좋으니까 실제 가까이 가보면 저기 엄청 큰 소나무입니다. 저기. 옛날에 저기 올라가서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의견서를 갖고 왔어요. 저걸 옮기는데 좀 의견 하나 잠깐 쓰고
사인을 해달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옮기다니 말이 되느냐고 절대로 안 된다.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써줬죠. 옮겨달라고 의견서 써갖고 온 건데 의견서를 쓰러 잘못 온 거예요 저한테. 딴 사람한테 가서 슬그머니 써가지고 했으면 옮겼을 텐데. 그래 옮기려고 했던 것을 그게 오래된 그 나무고 유래도 있고 우리 그 마을에서는 거의 신목처럼 여기는 그런 나무니까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옮기진 않았는데 개발되고서 이제 한 2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공장이 생기고 여기 LG 화학이잖아요. 여기 LG 화학에서 또 여기가 그 생명 관련된 생산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LG 생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침 LG 공장이 들어가. 지금은 높은 언덕처럼 돼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그냥 산이죠 이렇게 거기까지가. 근데 그걸 주변을 까버리니까 그게 지금 한테 언덕에 올라가 버린 거야. 옛날에는 이게 구름지 끝에 있었어요 저게.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노쇠화 되더라고. 그래서 LG화학에서 한 3, 4년 전쯤에 한 4년 전쯤에 우리 정치인에 문의해 왔어요. 저 모가공원 지금 우리 갔다 온데 모가나무 옆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그 비용은 LG에서 다 되겠다. 다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컴퓨터 해보자. 그래서 조경업자한테 문의한 결과 자기들이 이제 LG화학에서 100억 뭐 이 정도 돈이 들더라도 LG화학에서 100억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땅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걸 없애면 땅이 바로 이제 공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좋다. 한번 옮기도록 한번 해보자 했는데 조경업자 얘기가 옮기면 100%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다시 LG화학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대체목을 세우면 그 비용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보진 않았는데 유래비 이쪽 끄트머리 쪽에 소나무 하나 이렇게 심어놓은 거 있어요. 좀 이거보다 훨씬 작지. 대체목을 LG화학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모든 비용 다 심는 비용까지 해서 꽤 많이 들었어요. 몇억 들었죠. 그 돈을 LG화학에서 줘서 거기다 옮긴 게 아니라 새로운 나무인지 새로운 식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뭐 아주 건강한 나무예요. 그거 옮겨 심고 그 앞에 유래비도 또 이제 썼죠. 그 유래비도 뭐 물론 뭐 제가 써서 제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제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마을 유래비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운 지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가 또 나무 한 가지 하나가 그냥 뚝 부러져 버렸네. 밑에 보니까 저쪽에서 올 때 보니까 이 소나무 부러진 게 밑에 있더라고요. 누워 있더라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측에서는 저게 빨리 죽어라 고사지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게 없어야지만 이 땅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모가나무 앞에 그 서흥이라고 하는 큰 공장이 들어섰는데 서흥 공장을 그 모가나무 쪽으로 바짝 붙여서 짓는 걸로다가 왔더라고요. 그 설계 계획을. 그래서 또 저한테 또 사인을 해달라고 하길래 그 개인 땅이고 개인 회사에서 자기 공장을 짓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거기다 단서를 했죠. 이 네모진 요 필지에서 바짝 붙었더라고 공장이 그 모가나무 쪽으로. 이거를 띄워라 저쪽으로. 저 앞으로 띄고 이쪽을 앞으로 해라. 그러니까 공장의 그 전체 부지의 앞뒤를 바꾸라라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제가 해서 공장이 상당히 이제 저 멀리 좀 떨어지게 됐죠. 근데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모가나무 있는 쪽이 북쪽이다 보니까 뭐 문처럼 활용하지는 않고 그냥 공장만 들어서 건물만 들어서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가 그렇게 보존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게 무너진 게 정말 보니까 아주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올라가서 놀았던
그리고 거기에는 유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정지 소나무인데, 약정은 약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따온 거다. 그러니까 약정이 있었던 장소에 있는 소나무다 해서 약정지 소나무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약정, 아까 그 팔각정 거기에 약정 그 편액을 붙였고, 그 안에 들어가보면 모르니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길게 또 거기 약정 기문을 크게 나무판에다 또 써놨어요. 그 굉장히 길게 썼는데, 거기도 보면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내용이 거기에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오송 호수공원으로 여기 앞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여기는 산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어디? 여기가 현재 지금 지금은 오송 호수공원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오송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사실은 오송읍 연제리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냥 여기 몇 감고 놀던 그런 저수지인데, 그때는 이제 마을 이름이 연제리이기 때문에 연제리 저수지, 공식 명칭은 연제리 저수지. 그리고 저 앞에 동네가 마을 이름이 돌다리예요. 돌다리. 한자로 석교리. 남아있네 저기는. 석교리예요. 석교리. 그래서 돌다리 방죽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요 제방이 상당히, 옛날에는 어렸을 때 보면 이 제방이 엄청 길었어요. 그리고 이 제방 밑으로 논인데, 이 제방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그 제방 밑을 이제 땅을 메꾸고 여기 아파트를 졌기 때문에 저 밑에가 엄청 높아진 거죠.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게. 그래서 이 제방이 지금 거의 옛날 제방 모습이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건데, 그래서 실제 지금 이 호수의 둘레는 지금 2.5m입니다. 2.5m인데 본래는 4m, 2.5km. 원래는 4km였습니다. 4km.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4km였는데, 지금 조금 줄어든 거죠. 많이 줄어든 거죠. 지금 둘레길을 다 만들어 놓고, 뭐 오송 주민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좋은 이제 쉼터가 되고 운동하는 곳이 됐는데, 옛날에는 요 주변에 이제 요 지금 우리가 건너온 요런 부분은 수침답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수침답이 많았어요. 수침답이라는 게 뭐냐면 물소자 이렇게 가라앉을 침자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나 이런 데는 물에 잠기는 거죠. 농사질 때는 물을 좀 빼고 거기가 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침답입니다. 그러니까 수침답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호수가 무지무지하게 컸던 거죠. 수침답까지 물이 꽉 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이제 개발되면서 다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오창 호수공원도 가겠습니다만, 오창 호수공원도 처음에는 없앨 계획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없애느냐?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호수공원 만들면 되지. 지금 아주 명소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워낙 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뭐 초평 저수지나 백곡 저수지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훨씬 더 큰 저수지가 많이 생겼지만 댐도 생기고, 옛날에는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저수지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둘레가 4km였으니까 뭐 엄청나게 컸죠. 다른 뭐 저수지 보면 작잖아요. 둘레 뭐 1km도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저수지였는데 상당히 큰 저수지였고, 요게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사실은 영조 때 그 편찬된 여지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지도서에 보면 건치연역조 있고 형성조 있고 무슨 고적조 있고 인물조 있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재원조라고 나와요. 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덕제자, 언덕제자에 언덕제자예요. 사실은 그 언덕원자예요. 그러니까 제방을 뜻하는 거예요. 둘 다. 그 제방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수지인데,
곳곳에 있는 저수지가 그 지리지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 한 30여 개의 이제 재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흥덕제라고 나옵니다. 흥덕제. 저 앞에 그 보이는 저 산 지금 저쪽이 다 개발돼 버렸어요. 지금 저쪽에 오창 이지구가 오송이죠. 오송 이지구가 개발되면서 지금 다 산이 저쪽은 없어졌는데 일부만 조금 남아 있죠. 앞부분. 저 산 이름이 뭐냐면 흥덕산이에요. 흥덕산. 근데 동네에서는 흥덕산이라고 안 하지. 흥디기 했어요. 흥디기 불렀고 저쪽에 있는 조치원으로 가는 고개를 흥디기 고개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제가 이제 역사과 다니고 공부하면서 그 문헌기록을 찾아보니까 흥덕제가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청주목 서쪽으로 35리 정확해요. 그러니까 35리 지점에 흥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동네 사람들이 저희 마을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는 이게 훨씬 더 작았고 옛날 그 구제방이 있다. 그 구제방을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구방죽 뚝싱이라고 했어요. 구방죽 뚝싱이. 구방죽 옛날 방죽이라는 얘기죠. 옛날 방죽 뚝이 있었다는 얘기를 시골 사람들 뚝싱이라고 하니까 구방죽 뚝싱이라고 했는데 실제 가끔 이제 그 물을 뺄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논에 물을 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뗄 때 보면 그 제방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옛날 제방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커진 게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예요. 1919년도. 1919년도에 이와 같이 여기가 커진 거예요. 큰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큰 저수지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일대 농토가 엄청 넓잖아요. 저쪽에 미우강이 흐르지만 미우강물을 이쪽에 논에 대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큰 저수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 일대 논에 물을 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물 대는 면적을 이제 목리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목리 수리에 그걸 얻은 그 지역이다 해서 목리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엄청 넓죠.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뭐 가장 큰 저수지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저수지가 커지다 보니까 저 마을하고 우리 마을하고 한 마을인데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같은 연절인데 그래서 저것도 우리 연절이고 여기도 연절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약정지 소나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원래 이제 정자가 있었던 건데 요가 그 1919년도에 그 준공되고 나서 이 지역 사람들 또 뜻을 모아가지고 45인이 선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정자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저수지가 들어서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정자를 만들려면 굉장히 불편하게 된 거예요. 저쪽에 오송역이 이제 철도가 생기면서 오송역도 생기고 오송이 이제 면소재지가 되고 자동차가 이제 다니고 이제 이런 길이 되는데 약정지 소나무 있는 데는 너무 멀은 거죠. 지금 우리가 걸어와서 가까이 보입니다만은 옛날에 조금 멀었어요. 이걸 또 지나가야 되고 여기 다 논이고 길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편의상 저기에 낙건정을 새로 건설하게 됩니다. 1926년도에 그래서 낙건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기에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저걸 뭐 몇몇 우리 또 문화재위원들이 건축하는 문화재위원들은 왜 저걸 문화재 지정 신청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정 신청만 하면 바로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들어선 것이 이 저수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저 어렸을 때인데 이제 그 낚시꾼들이 많이 왔어요. 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 당시 60년대 70년대에 버스 대절해 가지고 낚시꾼들이 엄청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놀러 오면 낚시꾼들이 물이 없잖아요. 요즘은 뭐 생수 뭐 병에 그런 거 사다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물을 어디 가서 좀 주전자에 받아와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 벽에다 받아오던지. 그래서 저희들 동네 꼬마니까 왔다 갔다 하면 저를 불러가지고 물 좀
그 떠다 달라고 그러면 물 좀 떠다 주고 용돈 주고 그래서 용돈도 가끔 벌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오송생명과학 단지가 생기면서 지금 같은 호수공원이 생겼고 여기 사람들이 근데 다 마을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마을 떠난 후에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어떤 망향비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먼저 망향청 팔각정을 저기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팔각정만 세워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게 어쨌든 유래를 뭔가 글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한테 글을 써서 요게 망향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은 망향비라고 해놓고 수구초심이라고 했죠. 수구초심이란 말 많이 들었죠. 이리가 죽을 때 되면 고향을 위해서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수구초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수구초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뭐 이렇게 제가 좀 졸필입니다만은 비문을 적어서 여기에 운곡 김동현 선생이 또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해서 2009년 9월달에 세우게 됐습니다. 앞에 효자 학생 곽훈치리라고 쓰여 있죠. 곽훈이라고 하는 분의 효자피입니다. 여기 안내문에 써 있지만 삼강행실도에도 이분이 실려 있어요. 조선 초기 세종 때 만든 중요한 효자 충신을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역대 그 아주 중요한 효자 조선시대 때 특히 충효를 강조하잖아요. 충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효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효인데 효의 표본을 삼을 사람들을 인물을 선정해 가지고 만든 것이 삼강행실도예요. 나중에 이제 새로 증부한 것이 신증 한 것이 또 나오고 나중에 계속해서 몇 번 나오는데 그 삼강행실도에 이분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 이 개발되기 전에 요 제방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반쯤 이것도 한 반쯤 가려져 있는 상태로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효자 곽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봤더니 어쨌든 삼강행실도에도 나오고 여지도서라든가 이런 데 효자주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곽씨인데 현풍곽씨인지 청주곽씨인지 한자로는 똑같이 쓰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모르고 그냥 오창 면지에다가 제가 글을 써가지고 이걸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오창 과학단지가 생기면서 여기가 완전히 이제 천지 개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이거 옛날에 그 오창에 비석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완전히 이제 다 철거하고 공사판이 됐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고 전화를 해봤어요. 여기 현장 사무실에. 현장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비석이 있는데 혹시라도 찾으면은 잘 보존하라 했더니 나중에 며칠 후에 이걸 찾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찾았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찾아가지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 보존하라고 그 현장 사무실에 잘 갖다 놓으라고 하고서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사가 끝나면 적당한데 공원에다가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여기다 세운 거예요. 원래 위치는 요 약간 여기 제방에 있습니다. 제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세우게 됐고 여기다 세우기 전에 이제 저쪽에 여기다 세우고 나서 바로 도에 이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죠. 이게 이제 후손을 모르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신청했어요. 제 이름으로. 그랬더니 도에서 이제 문화재 지정이 바로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후손을 찾는데 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 새청주약국
전화를 했어요. 박한봉 씨라고 우리 문화원에 이렇게 나오시던 분이야.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박한봉 씨가 우리 조상 많다고 그래서 와보라고 해서 새청주약국 3층에 갔더니 그분이 이제 개인 살림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족보를 펼쳐놓고 이분에 대한 것을 찾았어. 거기 보니까 곽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 곽씨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조선 초기 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세운연도가 나와요. 예, 여기에 자, 군응, 사, 제 여기도 나오죠. 신증, 삼강, 행실도에 나온다고 여기도 이렇게 비석에도 써놨어요. 삼강, 행실도에 이 사적이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만력, 신사, 10월 1, 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운연대까지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다음에 지금 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청주곽씨 집안에서 이걸 찾아줬으니까 얼마나 이제 고맙겠어요.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거를 제가 찾아줬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청주곽씨 집안에서 그 감사패 만든 것이 큰 쟁반만한 그 큰 감사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저쪽에 가덕 시골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쟁반으로 써도 돼. 하도 커가지고. 예, 여기 지금 저 정북동 토성에 왔습니다. 제가 아마 두 번째 강의를 성곽으로 했을 거예요. 두 번째 강의일 거야 아마. 성벽에 새긴 청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정북동 토성 사진으로 이렇게 PPT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여기 와보신 분도 많으실 테고 여기 처음 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요. 예.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예. 가격이 있나 없나. 여기가 이제 정북동 우물정자 북녘 북자 우물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옛날 북일면 정북리였는데 지금 이제 북일면도 이제 내수읍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청주시에 포함되면서 정북동이 됐습니다. 정북동 저 밑에가 정상동, 그 밑에가 정하동 이렇게 되죠. 다 우물정자가 들어갑니다. 우물이 있겠죠. 오래된 우물이. 저 정상동에 상당히 오래된 우물이 있습니다. 정상동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 위에 있다고 해서 정상동, 북쪽에 있다고 정북동, 우물 아래에 있다고 해서 정하동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우물이 오래된 우물이 그 마을에 이렇게 공동우물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도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뭐 해놨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래된 우물이 있는 그런 우물이 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저쪽에 그 북쪽으로 보이는 것이 저것이 성벽 밖으로 또 하나의 성벽이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 미호강 제방이에요. 그러니까 미호강 제방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거죠. 지금 차 지나가죠. 저 지금 차 지나가는 데가 미호강 이쪽 남쪽 제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북동 토성이 지금은 이제 발굴 조사를 하고 많이 정비를 하고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뭐 여기에 대한 그 계획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실현이 안 됐는데 민속 마을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많이 이제 계획만 세우고 지금까지 뭐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기를 걸어서 청주대학교에서 여기를 걸어서 이제 많이 답사를 왔었는데 그때는 여기 마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것이 서문, 우리가 들어온 것이 동문입니다. 그래서 동문하고 서문이 이렇게 지금 가운데 있고 주로 마을은 이쪽에 있었어요. 마을은 이쪽에 동문과 서문을 잇는 요 중간 선 이북에 이쪽에 주로 이제 마을이 형성돼 있었고 여기 빽빽하게 있었고 물론 거기도 이제 곳곳에 뭐 농토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주택이 여기 많이 들어차 있었고 이 남쪽으로는 다 그냥 농토였습니다. 그리고 저 제방이 아니라 성벽, 성벽에는 참나무 종류의 나무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마을이 있고 성벽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옛사진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 차례 발굴 조사를 했는데 뚜렷한 뭐 어떤 뭐 성벽의 역사를 밝혀주는 그런 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물이 이제 그 청동기 시대 때 유물부터 그 이후의 유물은 뭐 원삼국 시대라든가 백제 그 이후에 고려 시대 유물까지가 뭐 쭉 나오는데 그게 어느 유물이 이 성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체로 이제 선입견이긴 한데 이게 이제 오래된 토성이고 뭐 평지에 있는 토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백제 시대 때 청주가 이제 백제 지역이니까 백제 초기에 축조된 성곽이다. 저도 이렇게 주로 강의를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 역사를 생각해보고 다른 성곽하고도 비교해보고 중국에 있는 성곽하고도 비교해보면서 요즘 와서는 이제 조금 시대를 내려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일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동기 시대 때 유물서부터 나오고 제가 직접 여기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화살촉 같은 것도 제가 여기서 직접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도 목격하긴 했어요. 그리고 무무토기도 실제 나왔고 근데 이게 꼭 성벽하고 꼭 관련 있다고 하는 건 아니죠. 성이 없을 때도 여기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충분히 뭐 유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성을 보면 대부분 여기서 이게 잘 안 나오네. 마이크를 여기를 밑에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 예. 여기서 보면 저쪽에 상당산성이 보이죠. 여기 소나무 건너편으로. 그리고 저 아파트 쪽에 그 우암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잘 안 보이네. 저쪽에 보이네요. 그 부모산이 보이고요. 부모산, 우암산, 상당산성. 그리고 이쪽에 그 보이는 것이 오창의 목령산성.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옥산 쪽으로는 이제 독림산성이 또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 증평 쪽인데 증평 쪽에도 성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뭐 추성산성이라고 해서 사적지 지정된 것도 있고 몇 개 또 진천 쪽에 이제 거기 무슨 성이죠? 하여튼 거기도 성이 있고 곳곳에 이 미호강 유역을 둘러싸고 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대개 보면 위치가 이제 산 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무산성입니다. 부무산성이 이제 청주 역사의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에 우암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대가 상당히 떨어져서 상당산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령산성이라든가 또 저 독림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성인데 이건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서 백제시대 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들이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성 중에 이렇게 그 평지에 정방형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이런 성이 몇 개가 있어요. 저 평양에 이제 안악궁성이 그렇고 서울에 있는 풍납동 토성도 천호동에 있는 풍납동 토성도 백제 도성이죠. 거기는 이렇게 방향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중국에 있는 성들은 다 방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99.9%가 산에 있는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와서 읍성은 이제 시내에 방영으로 쌓죠. 조선시대 와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시대가 아주 올라가는 이런 방영 토성은 고대 이제 고려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제 고구려에 안압궁성이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후삼국 시대 때 이제 궁예가 쌓은 철원성도 완전히 이제 방영이고요. 발해 시대 때 상경성 뭐 이런 것도 뭐 다 방영이고, 규모가 뭐 엄청나죠. 그건 뭐 둘레가 한 16km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건데, 이 방영성의 특징은 뭐냐면 다 국가의 한 국가의 도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도성인데, 그러면 여기에 청주의 어느 하나의 국가의 도성이 여기에 자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북에도 이런 방영토성이 만들어지는데 다 어느 시대 거냐면 후삼국 시대 때, 즉 우리가 호족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지방의 이제 강력한 호족들이 자기의 세력을 이 지역에서 떨치면서 자기의 성을 하나씩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 있는 주덕 신림면에 있는 견학리 토성도 고시대 거고요. 후삼국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읍내에 있었던 거기에도 고려 초기 거고, 뭐 후삼국 시대에서 고려 초기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그냥 시대를 확 올려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그 왕궁이 있었으면 엄청난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유물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대 추정에는 약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리지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영유라고 하는 스님이 쓴 상당산성 고금 사적기, 이건 필사본이에요. 그냥 필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문서라고도 할 수 있고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당산성 고금 사적기에 상당산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당연히 거기 상당산성 고금 사적기니까. 근데 거기에 상당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면서 정북동 토성이라는 말은 안 쓰죠. 당연히. 작강 옆에, 작강이 지금 미호강이니까 작강 옆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토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견훤이 쌓은 걸로 나와요. 궁예가 상당산성을 장악하고 거기 있었는데 견훤이 여기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견훤이 쳐들어오면서 작강 옆에 토성을 쌓고 여기에서 창고로 삼았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상당산성도 견훤이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곡창지대에 있는 공부를 여기 토성을 쌓고 여기에 보관했다가 상당산성으로 공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조선 후기 한 영조 때쯤에 그 스님이 상당산성에 있었던 스님이, 영유라고 하는 스님이 쓴 기록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삼국 시대 때 여기 어떤 토 세력이 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기록에는 분명히 견훤이라고 돼 있고요. 그렇다면 되게 이제 시대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은 산에 있어가지고 그걸 한국식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일본에도 이 산에 쌓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암산성이나 상당산성 같이 생긴 성이 일본에도 덜어 있어요. 이것을 일본에서는 무슨 성이냐고 하면 옛날에는 조선식 산성이라고 했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은 한국식 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래 일본성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구마모토성, 뭐 오사카성 갔을 때 그 선수각 있는 이 성이 그 일본식 전통성이에요. 그 유럽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캐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성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요런 방향토성을, 요런 성을 우리 한국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요걸 중국식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형적인 중국식 성이에요.
우리가 성곽 형태를 분류할 때 이걸 중국식 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국내성이라든가 평양에는 안악궁성이라든가 이게 다 이제 방형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백제시대 때 쌓은 것도 완전 방형은 아닌데 서울 풍납동에 있는 것도 방형성이고, 요거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왕이 거주했던 왕의 그 왕성이라고 하는 거죠. 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격이 좀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굴 결과 이 성은 둘레가 각 한 변이 180m 정도, 조금 작은 데는 한 170 얼마, 아주 짧은 데는 남쪽 벽이 제일 작은데 한 150 몇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정방형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정방형은 아니죠. 정확하게 정방형이 될 수가 없어요. 정방형에 가깝지만 약간 길이는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170에서 180 미터, 조금 짧은 거는 156m인가 뭐 그럴 거예요. 남쪽이 제일 작은데 이렇게 되는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성곽은 완전히 전형적인 토성입니다. 토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석성이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석성은 일찍 무너집니다. 토성은 굉장히 오래 가요. 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성을 쌓을 때 그냥 흙을 쌓은 것이 아니라 진흙하고 이걸 다져서 그 절구다 쪄가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걸 판축이라고 하는데, 판축 수법으로 올린 것이 발굴조사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벽 안쪽을 따라서 도로를 포장한 거. 근데 옛날에 뭐 아스콘 포장한 건 아니고 저기 돌을 깔아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돌을 깔아서 포장했던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주거지도 몇 개가 나왔는데 그거는 성곽하고 관계없는 그 이전 시기 거라고는 또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문이 4개 있어요. 북문, 남문, 동문, 서문. 그리고 모서리마다 약간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성 형태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높죠. 봉우리처럼. 그래서 8봉이라고도 하고 12봉이라고도 하는데, 저 치성까지 하면 12봉이 되고, 중간중간에 봉우리가 더 높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하나 정도 높은 위치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이 적을 방어하기에 이렇게 조금 유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 또 성문 형태는 또 동문하고 서문은 그냥 성벽을 잘라놓은 그런 형태인데, 북문하고 남문은 성벽을 어긋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옹성의 초기 형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쳐들어올 때 성벽이 약간 어긋났으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방어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범람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건 저 무심천 아주 인접해 있는데 큰 물난리 나면 다 뭐 범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이렇게 성을 쌓은 것이 아주 특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격을 그 규명하기 아주 그 단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성곽이다. 이런 성곽이 그럼 전국에 몇 개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밖에. 도성은 몇 개가 있어요. 전국동 서울의 풍납동 토성이라든가 철원에 이제 궁예가 쌓은 도성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당대 철책 너머로 보면 궁예가 쌓은 그 성이 보입니다. 근데 가볼 수는 없어요. 일반인은 가볼 수가 없어요. 그냥 먼 데서 볼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견학리 토성, 그것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음성에 있는 신청리 토성은 지금 완전히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 아예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성이 없습니다. 도성 외에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런 성이죠. 그래서 참 청주에 이런 성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청주 역사에 참 여러 가지 뭐 역사의 깊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